자, 교재 이제 2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칙이죠. 이 총칙 파트는요, 일단은 시험에서 두 문제 정도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칙은 우리 법 제1조, 법의 제정 목적이 나오고요. 법 제2조, 용어의 정의, 법 제3조, 중개대상 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조문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총칙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교재는 여기에 이제 2조의 2,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들어갔는데, 요거는 이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매번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 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매번 출제해요. 그래서 이 총칙 파트에서는 일단은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 물이 주 타겟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처음에 20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의 변청 과정이 나오죠. 이 부분은 시간이 매우 남으실 때, 진짜 할 일이 없어서 내가 미치겠다 할 때 읽어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시험에 출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24쪽에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이 나오죠. 이 부분은 이제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은 짚고만 넘어갑니다. 시험에 내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과목이 크게 법령과 실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과연 뭐냐?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요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법은 국회에서 제정이 돼요. 그러면 법을 국회에서 제정을 하고요. 이게 정부로 이송을 하면 정부에서 법을 시행할 때 필요한 사항들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정하는 형식이 있는데, 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라고 있어요. 이 시행령은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대령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처 장관령 형식으로 만드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행규칙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제가 이걸 국령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공인중개사법, 공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이게 법령령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법령이라고 부르고, 이게 일반적으로 법의 3단계 구조예요.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고, 이게 이제 골격을 정해주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세부 사항을 더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법은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마지막 조가 51조예요. 그 다음에 시행령은 마지막 조가 이거 38조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마지막 조가 29조예요. 그러니까 시행규칙까지 모두 합쳐도 우리는 공인중개사 법령은 일단 118개의 조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문수가 절대적으로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비교적 쉬운 과목으로서 고득점을 하고 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에서만 약 28개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 그러면 시험을 볼 때마다 법을 위주로 출제하니까 28개는 조문이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리 걸치고 저리 걸치면 이거 51개 조문이 시험 볼 때마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카바하고 있어야 돼요. 올카바를.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공법 시간에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요 시행규칙보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더 정하고 싶다. 그럼 시행규칙 밑에 조례라는 걸 정하죠? 조례.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조례로 더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정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바로 법령이다.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25쪽으로 넘어갑니다. 25조.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이에요. 법 제1조가 실려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도 출제하니까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법 제1조.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여기서 끊으시고,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여기서 끊으시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여기서 끊으시고,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부동산 중개업.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이제 법 제1조로 들어왔는데, 지금 네 가닥으로 나눴죠. 문장은 몇 개예요? 문장은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기 쉽게 네 가닥으로 나눴는데, 먼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높인대요.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얘기죠. 제고한다는 말은 높인다는 말로 이해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이에요.
이거 의미 몰라도 됩니다. 단순 암기만 해주시면 되는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쉽게 기억되고 전문성을 제고한다. 쉽게 기억되고 국민경제 이바지한다도 쉽게 기억돼요. 근데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한다고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친 이유가요. 속지 말자 유사 표현이에요. 해서 우리 법의 지정 목적은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부동산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이거. 그래서 부동산업은 이만큼이죠. 부동산업에는 중개업도 있고 개발업도 있고 분양대행업도 있고 컨설팅업도 있고 등등등이 있는데 우리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부동산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속지 말자 유사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법의 지정 목적 단순 기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자, 그럼 넘어가 보실까요? 이제 용어의 정의.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목에 출제 빈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엄청 많이 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최근 10년 차 모두 이제 출제 빈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매번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 그래서 정확하게 6가지 정의를 모두 암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론적인 내용도 판례 이런 것들도 정리를 꼭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27쪽에 본문으로 바로 가죠. 본문으로 바로 가서 중개의 정의가 첫 번째 등장했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용어들이 나오면 이 의미로 쓰겠다 이런 의미니까 우리가 중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중개에 대한 정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의 정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쪽 양괄호 1번이에요 지금. 중개라 함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 끊어보시죠. 끊고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서 끊으시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여기서 끊으시고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네 가닥으로 지금 나눴는데 먼저 중개라 함은 뭐라고 하냐면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상물, 즉 이것이 법정 중개대상물이라 불러요. 우리 법에서 정했으니까. 그러니까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예요.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했네요.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법정 중개대상물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죠. 5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법 3조에. 그래서 토지가 있고요. 건축물도 있거든요. 그리고 임목도 있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사고자 하는 자, 팔고자 하는 자, 세를 놓고자 하는 자, 얻고자 하는 자 사이에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는 권리의 득실 변경의 대표적인 예시임을 알 수 있죠? 대표적인 예시예요. 이것을 알선한대요. 알선은 거래가 성립되도록 주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알선은 소개라는 말, 매개, 주선이란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중개라는 것은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당사자 간의 거래죠. 이 거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개다. 그러면 이걸 고스란히 암기해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서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갑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을과 거래하신답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갑을 사이 아파트에 대하여 사고 파는 계약을 합니다. 이게 매매 계약이죠. 그리고 아파트를 을이 갖고 있는 아파트와 교환합니다. 이게 교환 계약이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을한테 세를 놓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 밖에 을이 은행이라면 저당권 설정의가 있을 수 있고 전세권 설정의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토지라면 지상권 설정의, 지역권 설정의 등등등 각종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러한 행위들이 갑, 을 사이에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는 게 모두 중개란 얘기예요. 그럼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이 됐죠. 그 다음에 갑과 을이에요. 갑과 을은 거래의 당사자고, 그 다음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는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알선이죠. 해서 중개라는 것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예요. 그
그러면 용어의 정의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낸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문을 이렇게 낸 거예요. 중개라 함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냈잖아요. OX X죠. 이물질이 들어갔어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틀렸죠?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되죠. 왜 등록이 들어가면 안 되냐면요. 중개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인데 절반은 등록을 하고 하는 중개가 있고요. 무등록 중개가 있죠. 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는 중개가 있어요. 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냐 아니냐 개념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가 있는데 이렇게 등록을 하고 알선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것만 갖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축소됐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를 포함을 못하기 때문에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는 정확하게 암기하거나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일단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중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알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자동차 알선하는 것도 중개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한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중개대상물,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에요. 이게 중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소위 소개할 수 있는 물건은 대단히 많은데 우리가 중개라고 정의하는 것은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거래를 소개해야 돼요. 그래야 중개예요. 그래서 중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알선이에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소개한다. 중개 아니죠. 그래서 자동차 매매를 소개합니다.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중개사물이 아니죠 이거는. 그 다음에 알선은 소개라고 그랬어요. 소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의 거래를 도와주는 거다. 이게 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하는 얘기가 아닌 거 중개 아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컨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컨설팅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몰라도 컨설팅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거죠. 이게 컨설팅이죠. 그러면 컨설팅은 상담이니까 소개 아니네요. 그러므로 이건 알선이 아니므로 중개가 아니에요. 나아가서 분양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분양대행이죠. 그럼 분양대행은 타인이 건축한 상가 건물이나 주택에 대해서 대신 분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역시 이것도 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양대행도 중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기본적으로 중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니 우리 법이 규율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컨설팅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이제 27쪽에 부동산 중개의 3요소란 말 나와 있죠. 이거 가볍게 보고 갑니다. 요즘 이거 이제 묻지는 않고 있는데 이해는 꼭 해두셔야 돼요. 이 그림에 3요소가 있죠. 먼저 중개대상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3요소,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거래의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이 거래의 당사자를 누구라고 하냐면요, 중개의뢰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중개의뢰인이 중개 3요소 중 두 번째 요소. 그러면 갑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죠. 그래서 이자가 이전 중개 의뢰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을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죠. 그러면 취득 의뢰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전 중개 의뢰인은 대표자가 매도인, 임대인이죠. 그 다음에 취득 중개 의뢰인은 대표자가 매수인,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시법 시간에 여러분들은 권리, 이거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개 행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중개 행위자는 통상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를 얘기하죠. 개업공사가 누군지는 잠시 후에 이제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개 3요소,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도 맞고요. 중개 3요소는 중개상물, 중개의뢰인, 중개행위자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중개 3요소였어요. 자,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이 중개에 대해서 쭉 설명이 교재되어 있죠.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어디를 지금 보고 가냐면요. 29쪽에 양괄호 3번 부분 있죠. 양괄호 3번 부분에 알선의 성격이란 말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이게 동그라미 1번에 알선이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알선의 성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중개행위의 성격을 얘기합니다. 성격. 이 중개가 과연 법률행위냐 사실행위냐 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두시는데 중개가 과연 법률행위냐 사실행위냐 이 문제인데 법률행위에 대한 반대말을 사실행위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민법 시간에 법률행위의 개념을 공부했죠. 그럼 이제 법률행위는 뭐라고 민법 시간에 공부했냐면 어떤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의사표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로 요소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아주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어쨌든 법률이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행위예요. 이게 이제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 계약이 대표적인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법률행위라는 것은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사실은. 그럼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중개가 이러한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냐 이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 A의 업무활동을 따져볼까요? A는 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를 받았어요. 그럼 아파트에 대하여 등기사항 증명서 떼보겠죠. 그리고 직접 현장 가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을에게 이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브리핑도 하죠. 그리고 을을 모시고 현장 안내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 주고 확인 설명서라는 것도 써줍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거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떼볼 뿐이에요. 또 을을 모시고 현장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중개행위는 그런 의사표시를 요소하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뭐란 얘기예요? 사실행위다. 그래서 이번 순환 때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이 점 이해두시고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계약이 성립되도록 도와주는 행위죠. 그러니까 보조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중개행위는 보조행위에 속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 있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거 떼놓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준비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조행위이자 준비행위에 속하고요. 나아가서 이 A는 갑의 대리인으로서 이 물건 소개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중개행위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대리행위도 아니죠. 또 이거 을의 심부름꾼으로서 이 물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심부름꾼이 뭐예요? 사자죠. 그러니까 사자로서의 행위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자가 호랭이 사자할 때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자로서의 행위도 아닙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중개는 독자적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리행위도 아니고 사자로서 행위도 아니고 수임인으로서 행위도 아닌 독자적 행위에 해당한다. 다른 건 몰라도 말이에요. 중개는 사실행위라는 걸 일단 이해만 해둡니다. 최근에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잘 묻진 않고 있는데 그래도 이해는 해두셔야 돼요. 중개는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그 점 이해해두시고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법률행위를 도와주는 보조행위이자 준비행위라는 거 이해해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28쪽으로 가서 동그라미 2번을 잠깐 보시면 찾았습니까? 28쪽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중개행위에는 개업공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중개사물의 매매기관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병행하는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랬죠. 해서 중개라는 것은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고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받아 매매기관 임대차를 소개했다. 그래도 이건 중개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판례의 태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그 중개대상 권리 여부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원래 이제 민법의 권리의 개념이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설명을 더 드리기로 하고요. 넘어가 보실까요? 그러면 30쪽에 지금 판례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이 판례들 꼭 이해해 두시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약간 이제 있긴 있을 거예요. 그 시험에서 말이에요. 이 판례 해가지고 지금 6권 해석도 같이 실려 있는데 6권 해석은 참조사항이고요. 시험에서 6권 해석은 묻지 않습니다. 판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드린 판례를 위주로 일단 기억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30페이지 중개행위에 해당 여부 1번 판례.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보거든요. 이 판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그래갖고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밑줄이에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밑줄 긋고 개업공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하여 거래할선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냐고 하는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밑줄이에요.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밑줄 긋고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여기 밑줄 긋고요. 거래할선 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 여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중개 행위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2번 판례는 6권 해석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판례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3번 판례가 뭐냐 하면요. 중개행위는 상행이란 판례였거든요, 이거. 근데 그 앞말이 지금 빠져 있는데 교재에. 그 생각을 해보면 이 얘기예요. 우리 개업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개업공사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고 있죠. 그럼 중개를 영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상인이다, 아니다? 상인이다.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는 상인이에요. 상인이기 때문에 이 상인이 하는 중개 활동이 있죠. 이건 당연히 상행위죠. 바로 3번 판례가 그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 이제 4번 판례 참고하시고 5번 판례 있잖아요. 이거 중개대상 권리의 저당권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래서 이건 이제 판례가 뒤가 뚝 끊겼는데 공인중개사법 제2조 1호에서 말하는 2조 1호가 뭐냐면 중개이정이에요. 중개이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저당권 설정행위를 소개해도 이건 중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이 판례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되는데 이 판례는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죠. 읽어드리기로 하죠. 6번 판례. 자, 이게 개업공사 A의 중개사함서로 돼 있네요. A가 자격증을 걸었다는 얘기죠. 근데 사장님은 갑으로 돼 있어요. 이자가 대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갑이 A로 하여금 자격증 걸게 하고 중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자격증을 건 A가 이 사무소에 출근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건 똑 떨어지는 대여입니다. 그럼 A가 자격증을 거신 분이 출근했잖아요. 이건 대여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A가 출근을 안 했네요. 그래서 결국은 A로부터 갑이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을이 이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세를 얻고자 했던 거죠. 자, 근데 이 갑이요. 이 오피스텔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오피스텔의 전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전 소유자가. 현 소유자는 병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래서 이 갑이요. 그 옛날 등기상 증명서 같은 걸 제시했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내가 소유자가 맞다라고 을한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증금이 이 사건에서 3천만 원이었어요. 보증금이. 그래가지고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작성됐을 거 아니에요? 임대인, 갑, 서명 또는 날인, 임차인, 을, 서명 또는 날인, 알선 개업공사 A, 서명 및 날인. 이렇게 작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도 작성 교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 보증금 3천만 원을 갑이 인마이 포켓 해버린 겁니다. 추접스럽게 3천만 원이 뭡니까? 3천만 원이. 이게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닌 3천만 원. 임차인 등치는 이 개공은 진짜 주의질이 안 좋은 거예요. 임차인의 전 재산을 지금 갖고 가버린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우리 일손 하신 분은 아시는데 이 자격증을 건 A는 보증이라는 걸 설정해야 되죠. 보증. 업무 보증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을 설정하는데 이 A가 공제에 가입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제에다가 을이 지급 청구한 거예요. A의 중개로 말하면 내가 손해입었으니까 결국은 공제에서 지급해달라 하고 이제 을이 지급 청구했어요.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대법원까지.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을이 패소했어요. 졌습니다. 지급할 필요가 없다. 왜 그랬냐? 중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 간의 거래를 소개해야 된다. 중개라는 것은. 근데 이 행위를 보건대 형식적으로 A가 중개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A의 도장을 누가 찍은 거예요? 이자가 출근 안 하니까 갑이 찍은 거죠. 그러니까 갑이 직접 당사자로서 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개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제에서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판례의 경향을 보면 의뢰인이 피해했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지급하라고 판단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례는 결국은 이 피해자, 을이, 사기를 당한 을이 결국 패소했어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독특하다는 얘기는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독특하다고 보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출제자도 독특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험에서 2번이나 출제가 됐지만 꼭 이 판례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판단이 나왔을까? 아마도 이 A 있잖아요. 자격증을 건 A는 이자는 이미 도망갔겠죠. 갑은. 그러니까 이제 A는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절대 못 면해요. 그러니까 이자에게 청구해라. 그리고 이제 판단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를 도와줘야 되지 직접 당사자로서 하게 되면 이거는 중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6번 판례 읽어드리면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가 거래당사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했죠. 그래가지고 공인인증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에 밑줄 긋고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서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밑줄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밑줄 긋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밑줄 긋고 갑의 이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의 밑줄자. 알아보시겠어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직접 당사자로서 하게 되면 이건 중개가 아닌 걸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7번 판례는 6권의 해석이니까 참고하시고요. 8번 판례는 소개했죠.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의 의뢰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중개에 해당한다는 게 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기까지. 그래서 읽어드린 판례를 위주로 일단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31쪽서부터는 중개의 구분, 그래갖고 중개의 종류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13회 시험을 마지막으로 출제를 안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해 두시고요. 1년 내내 제가 이 부분은 강의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중개의 구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넘어가죠. 넘어가고 33쪽도 넘어가고요. 그러면 중개에 대한 정의 다 끝났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그럼 이제 34쪽에 두 번째 용어의 정의로 공인인증사가 등장했잖아요. 이 공인인증사 정의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먼저 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죠. 교재 35쪽. 35쪽. 자, 그럼 중개업에 대한 정의로 갑니다. 거기 정의 부분에 중개업 정의가 실어져 있죠. 읽어드립니다.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여기서 끊으시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개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중개업에 대한 정의로 들어왔거든요. 그럼 중개업은 글자 수가 몇 개예요? 세 글자죠. 세 글자니까 세 가지 요소라고 기억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요.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랬어요. 자, 이게 중개업에 대한 정의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이거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받아 중개합니다. 이것도 중개업이 될 수 있죠. 중개의 정의에서 이미 이 판례 살펴봤고요. 일방의 의뢰를 포함합니다. 보수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보수가 꼭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만 중개업이 돼요. 그러면 보수를 받지 아니한 무료 중개행위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하는 중개행위. 이건 절대 중개업은 될 수 없어요. 우리 개업공사가요, 무료로 중개했다라도 위법은 아니에요. 위법은 아니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니까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료 중개에는 중개업은 절대 될 수 없어요. 보수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약속 요구까지만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업이 되느냐? 안 받았죠? 업이 아니죠. 중개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판례, 무등록 중개업과 관련된 판례들인데, 그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이제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서 모두 이 부분 정리해 드릴 거예요. 판례를 싹 정리해 드릴 건데, 미리 이거 말씀드리고 합니다. 이게 그 사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을 간의 거래를
무등록 중개업자.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해줘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등록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이 등록이라는 것은 영업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실사건이 갑으로부터 3천만 원 보수를 받기로 약속했어요. 을로부터도 3천만 원 받기로 약속했어요. 도합 6천이죠. 선수갑상 가더라도 해야 되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약속 요구한 상태에서 무등록 중개업으로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심, 2심 판결에서는요, 이거 무등록 중개업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1심, 2심에서는. 그런데 3심, 대법원에 가서 이게 깨졌어요. 대법원에서 뭐라 그러냐? 야, 중개업이라는 것은 보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 안 받았지 않느냐? 약속 요구한 단계니까 이거는 중개업 자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해가지고 무죄 이렇게 판결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속 요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보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중개업 자체가 아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대요. 그럼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한 번 정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받았어요. 그래도 이건 중개업이 될 수가 없죠. 이게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다음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영리성이 또 있어야 되죠. 그럼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게 되면 영리성은 추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개업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중개업인데, 역시 용어의 정의 문제. 예를 들면 지문이 이렇게 떴어요. 중개업이라 함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냈어요. 그럼 역시 OX? X죠. 그러니까 결국 중개업 정의에서도 등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물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중개나 중개업 정의에서는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중개업이 이만큼인데 이 절반은 등록을 하고 하는 중개업이 있고 이 절반은 무등록 중개업이 있는데 이게 절반만 갖고 정의했으니까 이 지문 역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중개업은 세 글자니까 세 가지 요소. 다른 사람의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개업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고,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법상 무등록 중개업은 최고의 처벌이 나갑니다. 3년 이하의 적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이게 되고요. 그래서 중개업이 되느냐가 아니냐가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나아가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대가 있죠. 이게 중개 보수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중개 보수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정해진 한도를 단 한 피락도 초과해 받으면 이건 바로 보수 초과해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적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나 중개업이 아니라면 중개 보수 규정의 적용이 없고 초과에 걸릴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은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 중개를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보수받고 했잖아요. 그럼 이꼬로 이게 뭐다? 중개업이에요. 그래서 중개에 해당이 돼야지만 중개업이 될 여지가 있고, 중개 처음부터 해당이 안 되면 중개업이 될 여지가 없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알선이라고 그랬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 이게 중개였어요. 그러면 중사물이 아닌 것을 알선합니다. 그럼 이거 중개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리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상가 거래할 때 권리금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럼 권리금이라는 것은 집기 비품에 대한 보상, 영업권에 대한 보상, 또는 뭐 영업사의 노하우, 위치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권리금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아니죠. 그럼 중개대상 물이다 아니다? 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권리금 거래 소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하고 다녔어요.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개가 아니니까. 권리금 거래 속에는.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나아가서 이거 알선이 아닌 것도 중개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이에요.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소개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중개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중개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컨설팅 분양 대행만 한다. 그럼 등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 해주고 이건 중개가 아니고 중개업도 아니니까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이 없죠. 아무리 많은 보수를 받아도 초과에 걸릴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권리금 거래 소개를 하고 보수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건 초과에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중개 자체가 아니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점 꼭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을 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토지 매매의 알선을 어불했다.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한 거예요. 컨설팅을 주된 업무를 하고 부수적으로 토지 매매 알선을 영업을 했다. 어불했다. 그럼 중개업이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등록하지 않았다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점 또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중개업에 대한 정의 여기까지 있는데 중개업에 대해서는 역시 그 교재 지금 판례를 쭉 정리해 봐야 되거든요. 그럼 판례 37쪽을 잠깐 좀 보실래요? 지금 이 37쪽의 판례는 무등록 중개업 관련 판례가 같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서 같이 판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럼 일단 이해를 해야 될 판례들 먼저 여기서 짚고 갑니다. 용어 정의 관련 판례예요. 1번 판례 보시죠. 알선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는 알선 중개의 계속성, 반복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태양이 뭔지 아시죠? 모습.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개업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우인한 기회에 한 번 정도 한 것은 중개업이 될 수 없다고 했죠. 근데요, 이분이 중개사무소를 연 거예요. 중개사무소를 열고 영업이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래갖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수 10만 원짜리 월세방을 소개했습니다. 이거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소를 열고 했다는 얘기는 잠재적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처음 한 번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사무소를 열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업인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따라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1번 판례입니다.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례 보시죠.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를 했어요. 그러면 타인의 의뢰하여 일정 수수료를 받고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밑줄 긋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밑줄 긋죠. 저당권 설정의 알선업이 중개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개대상인 권리에는 저당권이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 판례와 연결되는 건데 이게 사례가 그겁니다. 이분이 은행 출신이었어요. 은행. 그래가지고 은행 출신이어가지고 대출 알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대출 소개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죠. 그럼 이 대출이 뭐냐 하면 법률적으로 금전 소비대차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이제 계약편을 공부하는데 우리 민법의 계약 중에 매매교환 임대차만 여러분들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차형 계약이 소비대차도 있고 사용대차도 있고 임대차가 있는데 임대차만 들어가 있죠. 그럼 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죠. 이게 금전소비대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금전은 중개사물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금전소비대차만 소개했다면 이건 중개나 중개업이 아니에요. 금전이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근데 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소개하면서 이것에 부수하여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럼 이 부분이 중개업이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맥락이죠.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했다. 그래서 중개업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듯이 이게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4번 판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부동산 컨설팅의 주된 업으로 하면서 컨설팅을 주된 업으로 하면서 부수하여 그럼 밑줄 그어볼까요? 부동산 컨설팅에 밑줄 긋고 부수하여 밑줄 긋고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밑줄 긋고 중개업에 해당하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랬죠? 중개업에 해당한다 밑줄 긋고 이 판례 생각보다 잘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에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이건 중개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3, 4번 판례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이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는 소개했어요. 보수를 받을 것을 요구나 약속까지만 했습니다. 이거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중개업 자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6번 판례 소개했죠. 우연한 기회 단 유례, 밑줄이에요. 우연한 기회 단 유례, 건물 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업으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밑줄이에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 1회는 절대 중개업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중개업 관련 판례 쭉 정리를 해봤네요.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38쪽에 개업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개업공사 보겠습니다. 거기 정의 부분이에요. 읽어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설 등록의 동그라미예요. 자, 그럼 이제 용어의 정의 개업공인중개사로 들어갑니다.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로 들어왔는데 처음 들으신 분은요. 일단 이제 개업공사를 개업한 공인중개사라고 이해해도 되는데 우린 시험에 대비하니까 개업한 공인중개사라고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자는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등록에서 끝나야 돼요. 더 이상 말이 나가면 안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개업공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X예요. 이게 그래서 등록에서 끝나야 돼요. 이 말이 빠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개업공사에는 법인도 있고요. 중개인이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을 포함했기 때문에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함 못했기 때문에 이 정의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한 자에서 딱 끝나야 돼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업공사의 종류를 뭐라 부를 거냐? 종별이라 부를 거예요. 뭐라고요? 개업공사의 종류를 뭐라 부른다고요? 종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개업공사의 종별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습니다. 그럼 법인인 개업공사는 법인으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하죠. 등록은 다음 주에 공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죠. 그럼 이분은 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개설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그 중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중개인은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에요. 법률 용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개인은 우리 현재 공사법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법 제7638호,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길기 때문에 국법시대에 쓰는 용어죠.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강의할 때 계속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할 거예요, 저는. 근데 시험에서는 중개인에 대한 문구자 할 때는 다음 중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골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사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7638호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사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이자가 누군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 1961년도가 있었어요. 이때 소개영업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소개영업법 시절에는요. 누구나 다 시구 읍면녀한테 신고만 하면 중개업 진입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중개인 출신하면 첫 번째가 이분이에요. 소개업법 시절에 신고하고 진입한 분들. 자, 그랬다가 이제 1961년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 잡았죠. 경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만연하게 돼요.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1983년도 12월 말이었죠. 12월 말에 12월 30일에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중개업법 제정을 할 때 두 가지를 골자로 이 법은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는 중개업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해야 돼요. 높은 진입장을 만들죠. 신고 제한 폐단 없앤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 자격증 제도인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도입하게 되죠. 이 두 가지를 골자로 중개업법이 83년도 말에 제정이 됐고 다음해 4월 1일 날 시행을 하면서 소개업법을 전면 폐지합니다. 우리 현재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근데 사실은 모태가 이거예요. 이 중개업법이 지금까지 27번인가요? 27차에 걸친 개정을 봤어요. 이게 그래갖고 법명칙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공사법으로. 그래서 이 중개업법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이 1회 시험이 언제 있었다고 그랬어요? 1985년도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때 1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갖고 1회 시험 때 무려 6만 명이라는 인원이 합격을 하래요. 6만 명.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전문 자격증인 공인중개사가 탄생했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특혜를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중개업법을 1차를 개정하게 돼요. 1차 개정이 그래서 있었어요. 이분들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1차 개정을 하야 되는데 1차 개정이 언제 있었냐면 1989년도 12월 30일 날 있었어요. 12월 30일 날. 이때 중개업법 1차 개정을 하면서 어떤 규정이 들어왔냐면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업에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중개업법 제정 후 1차 개정이 있을 때까지는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고 중개업 진입한 분들이 있었겠죠? 이분들이 두 번째 중개인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중개인은 신고나 국법시대 신고나 허가받고 되신 분들인데 지금 물론 현재는 등록이죠. 등록증을 다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기득권을 지금도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인은 89년도 12월 30일 이후, 즉 90년 이후에는 전혀 탄생을 안 하게 됩니다. 기득권만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중개인이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요. 개업공사 수가 2019년도 2, 4분기 통계까지 나와 있는데 현재 2,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적으로 10만 6천 명? 그러니까 중개업소 수죠 이게. 그래서 10만 6천 명 정도의 개업공사가 있고요. 이 중에 법인은 약 한 1,300개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인 있잖아요.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약 3,200명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어요. 19년도 이거 2, 4분기로 갔을 때. 그래서 3,200명 정도. 그러니까 엄청 줄긴 줄었어요. 연세가 많을 걸로 추정이 되지만 제 강의 시작할 때는 이분들이 2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전체 개공의 수가 그때는 이제 6만 명도 안 됐죠, 대체. 그래요. 어쨌든 이거 32,000명 정도가 중개인이 3,200명 정도의 중개인이 지금도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근데 연세가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대다수는 지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의 정의가 틀린 거예요.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사의 종별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고 중개인이 계시는데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고 했으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만 갖고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과 중개인을 포함 못했기 때문에 이 용어의 정의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여기 법인인 개공이 있죠? 이분은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순수 중개법인이 있어요. 순수 중개법인은 뭐냐면 우리 법이 정한 법인의 요건이 있죠. 이걸 그대로 맞춰 등록한 법인. 이게 순수 중개법인이고 그 다음에 또 특수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특수법인이란 말도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역시 특수법인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즉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이 허용된 법인이에요. 이걸 특수법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 법이 아닌 다른 법, 대표적인 특수법인이 누구냐면 지역농협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농협은 중개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지역농협에게 중개업을 허용한 게 아니고 농협동조합법에서 직접 허용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특수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 말고 이제 더 있긴 있는데 특수법인이 이 특수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공 일반적으로 그러면 중개법인을 얘기해요. 이거.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개업공사에 대한 내용이었고 개업공사는 반드시 등록을 한 자다. 이걸 꼭 명심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개업공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까지 봤고요. 이제 그럼 앞으로 잠깐 갔다 올까요? 앞으로 가서
공인인계사 정의를 보겠습니다. 그럼 교재 34쪽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공인인계사 용어의 정의.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인인계사라 함은 공인인계사법에 의한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을 취득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격을 취득. 동그라미 쳐놓고. 자, 그러면 공인인계사 용어의 정의는 뭐만 기억하시자고요? 자격 취득.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공인인계사 용어의 정의는 자격 취득만 기억한다. 그럼 이 법에 의한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공인인계사 용어의 정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공인인계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하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공인인계사 중에는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 취득에서 끝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가 공인인계사니까 외부에서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공인인계사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일단 우리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다. 그럼 공인인계사 종류도 역시 세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일반 공인인계사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 이 일반 공인인계사가 누구냐면요.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자를 포함 못했으니까 이 정의는 틀린 거라는 얘기입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빠져야 되죠. 요 부분이. 그래서 일반 공인사는 서랍 속의 공인인계사, 장롱 속의 공인인계사 이렇게 부르고 있고 혹자는 이제 거실벽의 공인인계사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 집안은 대대손 국가고시 단 한 번도 합격 못했다. 내가 국가고시 합격했으니까 길이길이 후손을 빛내야 되죠. 그래서 거실벽에 걸어놓은 공인인계사, 일반 공인인계사 그자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인계사인 공인인계사가 있죠. 그럼 이 자는 개설 등록을 한 공인인계사를 얘기합니다. 맞죠? 그러면 개공인 공인인계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죠. 둘은 같은 말 틀릴만?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등록을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가 되는 거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개공인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에서는 이제 소속이라고 부르거나 소공이라고 부르거나 저는 이제 소속 또는 소공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고용된 공인중개사를 얘기하죠. 이자가 소속 공인사인데 이자의 용어의 정의는 별도로 있네요. 뒤로 가시죠. 자, 그래서 교재 뒤로 가시면 소속 공사 용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교재 40쪽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자, 40쪽 용어의 정의 맨 위에 읽어드립니다. 소속 공인인계사라 함은 개업공사에 소속된, 여기서 끊으시고 공인인계사,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 자를 포함한다. 로서,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기서 끊으시고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말 그대로 기억하세요. 소속 공인인계사라 함은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고용된 공인중개사를 말하고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인데 다른 말 다 이해가 되는데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우리 일선하신 분은 이미 이제 알고 있는데 자,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갑을 간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를 우리 개업공사가 소개하네요. A가 소개하는데 이자의 업무 활동을 따져보면요. 갑이 아파트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했죠. 그럼 아파트에 대한 등기상 증명서 떼보고 현장 본다고 했어요. 을에게 이제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브리핑해야 되죠. 그럼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업무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확인 설명이라고 불러요. 확인 설명 이렇게 부르고요. 그럼 확인 설명했어요. 을이 현장 보장합니다. 현장 안냈어요. 마음에 들어 했죠. 계약을 하자 합니다. 그럼 개업공사는 거래계약서라는 걸 작성 교부해 줘야 되죠. 계약서 작성 교부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쓸 때는요. 자신이 설명했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게 교부해야 되는데 이걸 확인 설명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 역시 작성하여 교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교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도금, 잔금 치르고 등기 서류 넘어가고 중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자의 여러 가지 업무 활동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세 가지 업무 있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확인 설명서를 써주고 거래계약서를 써준 거예요. 핵심적인 중개활동으로 할 수 있고 이 핵심적인 중개활동 세 가지를 우리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게 바로 다름 아닌 중개 업무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거를 원래 우리 법은 이 세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수행해라 하고 그 의무로 부여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소공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지금. 해서 소공하고 우리 개업공사는요, 대표냐 직원이냐 차이예요. 자격증이 있는 건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소공이 이걸 할 수 있어요. 원래 의무는 누가 부담한다고요, 이거를? 개공이 부담하는 의무예요. 근데 소공이 이걸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점 잊으시고. 그럼 지금 소공의 용의제는 이렇게 기여를 하는데 공인중개사란 말 다음에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냐면 중개법인의 법인인 개업공사에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럼 우리 일선화 신문은 또 들어봤고요. 지금 처음 듣는 분은 다음 주에 다시 나옵니다.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우리 중개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3분의 1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는 소속공사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 소속공사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소속공사의 종류는 다시 두 가지가 하나는 직원인 소공이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인 소공이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이해해두세요. 통상 소공 그러면 직원인자를 얘기하는데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 있는 자는 소속공사예요. 그래서 종류가 이제 소공은 두 가지로 다시 분류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자, 다음에 이제 근데 중개사무소에 말이에요.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없는 분도 근무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중개보조원이에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41쪽에 있죠. 자, 그럼 중개보조원 용어의 정의로 합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서 끊으시고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의 밑줄이에요. 이 말이 꼭 나와야 돼요. 단순한 보조가. 자, 그럼 이제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용어가 참 이거 마음에 안 드네요. 보조원이 뭡니까? 보조원이. 사무원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조원은 전혀 그 용어를 안 씁니다. 그럼 이제 보조원 용어는 어떻게 됐냐? 꼭 명심할 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출발한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란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보조는 명심할 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출발하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된다. 그럼 결국 중개보조원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단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으니까 이거 수행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사무소에 우리가 가봤을 때 보조원이라고 찍힌 명함을 받아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주로 뭐라고 지금 써있느냐? 실장님, 하다못해 부장님 또는 이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 있죠? 중개 업무 수행 못하는 거죠? 확인 설명, 계약서의 작성, 설명서 작성 못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무와 이론의 괴리 현상인데 요즘 컴퓨터로 일을 하니까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오면 실장님, 보조원에 대한 실장님이 이제 대강의 브리핑 하죠. 현장 안내하고 컴퓨터로 계약서, 설명서 다 출력해요. 그리고 최종 계약 단계에서 말이에요. 우리 개업공사가 다시 브리핑합니다. 그럼 보조 업무로 해야 돼요. 근데 보조원이 개공의 도장을 막 찍어대고 자필해야 된다. 그럼 이건 대우로 처벌합니다.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니까 중개보조원은 확인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거래계약 작성할 수 없습니다. 확인 설명 작성할 수 없어요. 보조원은. 그 점 이해해주시고. 그러면 이 두 분은 우리 개업공사가 고용한 분들이죠. 그래서 소속과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고용인 이렇게 부르고 이 고용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세 번째 정도에 일단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바로 고용인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용어의 정의 6가지를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중개사무소 인적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적 구성. 중개사무소 인적 구성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A가 개설 등록을 했어요. 그럼 이분은 우리 뭐라 불러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다음에 갑이 계시는데 갑이 직원이에요. 근데 자격증이 있대요. 그럼 이분은 우리 뭐라 해요?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 을이 계시는데 직원이에요. 근데 자격증이 없대요. 그럼 이분은 중개보조원이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법인이었다. 법인이라면 여기 임원 사원인분이 계시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중개사무소의 인적 구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순환 하신 분은 지금 기억날 텐데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 있죠. 중개업 종사하는 자들 있죠. 이거 중개업 종사자 전체. 이 자를 우리 법문에서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공 등이라는 표현이 딱 5번 나오는데 개업공사 등은 이중수속할 수 없다. 개업공사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업공사 등은 금지해서는 안 된다. 또 결격사유자는 개업공사 등이 될 수 없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 잡아두세요. 그래서 처음 들으신 분은 나중에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 그래서 중개업 종사 전체가 바로 이제 개공 등이라 표현하고 있고, 또 높아심에서 드린 말씀인데 우리는 개업공사와 공인중개사를 완전히 용어를 달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한 자가 개업공사고 자격취득자가 바로 공인중개사예요. 그 점 구분해 주시고, 중개보조원하고 중개인을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중개인이 들으면 엄청 불쾌할 일이에요. 중개인은 분명한 개업공사 중에 한 명입니다. 개업공사 중에 한 명이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도 없는 직원에 불과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 또 구분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이제 다 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중개대상물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